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곳이 어딜까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은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통일의식 2021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전체 71.8%가 중국을 지목했고요. 일본은 21.1%, 미국은 6.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비율은 진보층이 67.9%, 보수 76.1%, 중도 70.3% 이렇게 이념에 관계없이 다 높았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2021년 북한을 포함해서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를 선택하게 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을 포함했을 때 그럽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46%로 가장 높았고 북한이 그 다음에 37.9%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보다 중국을 더 위협적인 국가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이 11.3, 미국이 3.9% 순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통일연구원이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유로 중국의 전랑외교 같은 강압적이고 또 주변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같은 이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대만에 대한 압력 등이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주변국들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66.2%로 가장 높았고요. 상당한 차이를 두고 중국 12.5%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12.2%, 일본 9.4%, 북한 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 4월에 조사했을 때는 52.8%에 비해서 무려 14%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응답자의 59.6%가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25 전쟁 이래로 북한을 지원해온 중국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격화되는 상황에 따른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한편 이 한미동맹에 대한 필요성 질문을 했었는데요. 93.2%가 필요하다라고 그랬고요. 불과 6.8%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조사 이래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이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는 매우 확고하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90.3%는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61.4%는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조사 때는 52.2%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0%포인트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연구원은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가 초래하는 혼란을 목격한 것이 한 원인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미중 경쟁 격화는 한미동맹과 그 핵심 요소인 미군 주둔이 북한 위험 요소가 감소하더라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지역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미군 주둔 문제를 민족주의라든지 자주국방의 시각보다는 실리주의적 시각에서 인식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통일연구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될까요? 우리 국민들의 67%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 7년 전 조사, 그러니까 51.9%였는데 이때에 비해서 무려
10%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통일연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협력이 제공하는 경제, 정치, 군사적 이 안정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남북 관계가 대화와 교착을 반복하면서 이 국민 다수가 남북 관계 개선에 기대를 품지 않는 것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습니다. 한편 이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참 흥미있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74%가 적극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적극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자신의 이념을 진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서도 강력 대응 주문 비율이 82.3%로 오히려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경했다는 점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닌가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힘으로 병합하려 한다면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동참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50.9%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불과 6%였습니다. 나머지 42.5%는 모르겠다였습니다. 이런 비율은 이념별로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핵무기를 보유한다라고 찬성하는 응답이 71.3%였습니다. 반대는 28.7%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이 문항을 조사한 2019년 4월 이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가지고 아산연구원이 지난 2020년 조사한 당시에도 69.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한국인의 반중 정서가 아주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퓨러치 센터가 지난해인 2021년 10월 발표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인 14개 나라의 반중 감정은 이 2020년보다 모두 상승했습니다. 1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나라들도 수두룩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로는 이 반중 정서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 86%였고요. 그 다음이 스웨덴 85%, 호주가 81%였고요. 우리나라는 그 뒤를 이어서 75% 4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반중 정서 비율은 2015년까지만 해도 30에서 50% 수준이었는데 2017년 처음으로 60%를 넘었고요. 그리고 2021년엔 드디어 75%를 넘어서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반중 정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중국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중국은 세계 190개국 가운데 130여 개국하고 무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경계하고 불신하고 심지어는 혐오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물론 코로나19가 반중 정서를 확산시킨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부족합니다. 멀리 보자면 1949년 건국 이래 지속되어 온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또 인권 유린, 중국 중심적인 패권주의 추구 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의 폐해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데다가 홍콩에 대한 민주화운동 탄압, 대만에 대한 압박, 그리고 신장 우이구르 인권 문제, 심지어 우리나라를 향한 늑대 외교가 이런 부정적 정서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인들의 한국을 향한 오만함도 반중 정서를 부추긴 원인입니다. 김치라든지 한복을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문화공정 태도, 또 지극히 비위생적인 김치조리, 이런 장면도 이런 부정적 인식에 한몫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앞두고 중국 내의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모든 부분에 걸친 전천후 압박은 한국인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없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뿐일 겁니다. 그만큼 통제국가의 대명사로 중국이 등극한 겁니다. 심지어 꽃미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까지 제한을 하고 CCTV 등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중국인을 공산당의 유리 감시망 속에 놓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눈에 비치면서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은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본질적으로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경고한 전체주의의 살아있는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교 또한 실속 없는 친중 외교를 버리고 국민 감정에 맞는 외교를 당연히 해야만 될 겁니다. 국민의 반중 감정을 무시한 역주행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당당한 외교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이미 세계 10대 대국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국익을 얻는 것이고 더불어 국민의 자존심도 살리는 외교가 될 겁니다. 중국은 조금이라도 약점을 드러내면 짓밟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같은 인근 국가는 물론이고 영국, 호주, 독일 같은 서방 강국들에 대해서까지 길들이기 공세를 무차별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 가장 친중국적 국가라고 말하는 이 독일에게도 중국은 대대적인 무역 보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독일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닭을 죽여 원숭이를 겁준다는 중국 속담에 빗댔습니다.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에 동참하지 말고 중국 내 인권 문제 공격도 멈추라. 그런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던졌다 하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본질인데 그 중국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중국은 우리 한국을 더욱 만만하게 보면서 뭉개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중국 내 서열 25위밖에 안 되는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와서는 대통령의 팔도 툭툭 칠 정도로 외교 결례를 보이는 아주 중국의 뭐라 그럴까요? 황제를 대신하는 그 정도 인물같이 이렇게 도도한 자세를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귀에 담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 캘리포니아의 닉슨 도서관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바로잡기에 결연하게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될 겁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